지연아,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태어날 아침, 병실에는 어르신들과 영품백을 들고 방문한 큰형님이 모두 보고 있었죠. 저는 단지 어머니를 휠체어로 옮기려다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인데 어머니는 네가 사람을 죽이려 했지 라며 저를 범죄자 취급하셨어요. 민정 씨는 옆에서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라며 더 부추기기만 했습니다. 병실 어르신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감에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남편 영준이가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를 모시러 온 영준이가 제가 머리를 맞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봐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늘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던 영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 말고 형님 댁으로 가세요. 그날 모든 게 시작되었고 결국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최지연 씨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3이고요. 중견 물류회사에서 인사팀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초겨울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사무실에서 연말 인사평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명자 어머니는 올해 63이신데 평소에는 건강하신 편이라 갑작스러운 전화가 좀 의외였어요. 지연아, 나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픈데 쥐어짜는 것 같아서 숨이 잘 안 쉬어져.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계셨거든요. 제가 인사팀에서 직원 건강관리 업무도 담당하다 보니까 심근경색 견조 증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식은땀까지.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119 부르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저는 팀장님께 급히 상황을 설명드리고 연차를 썼어요. 남은 휴가가 12개밖에 없었는데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죠.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119는 부르셨어요? 아직. 너무 창피해서 이럴 때가 아닌데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구급차가 10분 안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영준이에게도 연락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가슴 통증 심하게 호소하셔서 지금 119 불렀어.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게 될 것 같으니까 너도 빨리 와. 영준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중이라며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형님 댁에도 연락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영훈 형님께 바로 연락드렸는데 영훈 형님은 엄마가? 그럼 지연 씨가 일단 모시고 가봐. 우리는 내일 가볼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지연아, 내가 죽으면 어쩌지? 라며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의료진들이 어머니를 응급처치실로 옮기고 저는 보호자 확인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동의서에 사인해야 했거든요. 심전도, 혈액검사, CT 촬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어머니 상태 어때? 아직 검사 결과 안 나왔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 가능성 높다고 하셔. 영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손잡고 기다렸는데 30분 후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급성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해요. 늦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수술 동의서 어디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시니까 영준이가 저희가 아들, 며느리입니다 라고 답했죠. 그럼 수술 동의는 아들분이 하시고 입원 관련 절차는 보호자로 등록하신 며느리분이 담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3시간짜리 수술이었는데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준이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했고, 저는 입원 수속이며 각종 서류 준비하느라 발품을 팔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2주 정도 입원하셔야 하고, 회복 기간 동안 보호자분의 세심한 관리가 중요해요. 영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꽉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이에요. 여보, 내가 회사에 휴가 내고 어머니 간병할게. 그런데 지연아, 너 휴가 얼마나 남았어? 12개. 근데 어머니가 더 중요하잖아. 영준이는 고마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일도 신경 쓰이고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 같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도 또렷해지시고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첫 마디가 지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마워해 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아직은 몰랐어요. 이 고마움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그날 밤 영준이와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할게. 우리가 진짜 효도하는 거야. 영준이도 고마워, 지연아. 어머니가 우리 지연이 만나서 정말 복 받으신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본격적인 간병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회사에 2주 휴가를 신청하고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후 어머니는 많이 약해져 계셨어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우셨고 치사할 때도 도움이 필요하셨거든요. 저는 간병 수첩을 만들어서 어머니의 식사량, 복용 약물, 활력증후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지연아, 너 이런 것까지 왜 써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실 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신기해하셨어요. 혈압약은 몇 시에 드셨는지, 소변량은 얼마나 되는지, 가슴 통증은 없으신지. 이런 걸 다 체크해드리니까 역시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지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칭찬과 함께 잔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지연아, 내 베개 좀 더 높게 해줘. 아니야, 너무 높아. 이것도 모르고 뭘 해?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에휴, 답답해. 내가 하는 건 영 시원찮아. 민정이가 왔으면 확실히 잘했을 텐데. 민정 형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서운했어요. 저는 하루 12시간씩 병실에서 지내면서 어머니 모든 걸 챙겨드리는데 형님은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으셨거든요. 3일째 되던 날 영훈 형님이 처음 병문안을 오셨어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셔서는 어머니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셨는데 중간중간 신경 쓰이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엄마 명의로 된 건물 임대료도 나오고 있고 서류 정리할 일도 많은데. 아이고, 그런 걸 왜 지금 얘기해. 엄마가 아픈데. 아니에요, 엄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죠. 나중에 복잡해지면 엄마도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해 계신데 재산 얘기를 왜 지금 하시는 건지. 하지만 가족 일에 며느리가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있었어요. 영훈 형님이 가신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큰아들은 역시 든든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앞으로 일까지 미리 생각해주고 말이야. 저는 속으로 제가 3일 동안 반나주로 모시고 있는 건 안 보이시나 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며느리가 서운하다고 할 수도 없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병실에서 다른 환자분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니 세수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정 형님이 화려한 꽃다발과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등장하신 거예요. 어머니 얼굴이 확 밝아지셨어요. 어머, 민정아, 내가 왔구나. 어머니, 많이 걱정했어요. 병원 음식이 싱거우실 텐데 전복죽 끓여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꽃들 어떠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카네이션으로 골랐어요. 민정 형님은 꽃을 병실 한가운데 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셀카도 찍고 꽃다발 든 어머니 사진도 찍고. 어머니,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어머니 빨리 회복하시라고 기도해달라고 할게요. 그래, 올려라. 우리 민정이 효심이 깊다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라. 저는 옆에서 어머니 복용하시던 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느낌이었어요. 같은 병실 어르신들도 다들 민정 형님을 보고 효부네, 효부라며 감탄하시고 계셨거든요. 민정 형님이 가져온 전복죽을 어머니가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역시 민정이가 끓인 죽이 제일 맛있어. 지연아, 너도 민정이한테 죽 끓이는 법 배워라. 저는 그동안 어머니 식성에 맞춰서 매일 집에서 죽을 끓여다 드렸는데 그런 건 기억도 안 나시는 것 같았어요. 민정 형님은 2시간 정도 계시면서 어머니와 즐겁게 대화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제가 신경 쓰이는 말들을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지연이가 회사도 다니고 바쁠 텐데 혼자 힘들잖아요. 민정아, 고맙다. 역시 큰며느리가 든든해. 지연아, 고생 많아. 내가 와서 교대할 테니까 너는 회사 일 신경 써도 돼. 표면적으로는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었는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간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민정 형님이 가신 후에 같은 병실 어르신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큰며느리가 참 유성스럽네요. 저런 며느리 둔 게 복이에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민정이는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착했어. 우리 집 큰며느리가 최고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모신 건 저인데 꽃다발 하나 들고 와서 사진 몇 장 찍은 분이 효부가 되어버렸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준이한테 털어놨어요. 여보, 나 오늘 좀 서운했어. 내가 일주일 동안 어머니 모셨는데 민정 형님이 와서 꽃 사진 몇 장 찍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 영준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아프셔서 예민하신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조금만 더 참자. 저는 영준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평소와 다르실 수도 있고 큰며느리가 와서 기분이 좋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제가 매일 챙겨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민정 형님이 가끔 와서 하는 작은 일들은 모두 특별한 효심이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어머니 이번 2주차가 되면서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 상태가 좋으시니까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그동안 제 휴가 12개를 다 써가면서 간병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퇴원 하루 전날 민정 형님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병원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더 큰 꽃다발과 명품백까지 들고 말이에요. 어머니, 내일 퇴원이시죠? 축하드려요. 민정아, 이런 걸 또 가져와서 고맙다. 민정 형님이 가져온 건 샤넬 백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명품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비싼 걸 선물로 받으시는 건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퇴원 기념으로 드리고 싶어서요.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같은 병실 어르신들이 모두 와,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네.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라며 감탄하셨어요. 어머니도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셨고요. 그런데 그때 민정 형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어머니 퇴원 후에는 제가 모실게. 회사 다니면서 간병까지 하느라 너무 고생했잖아. 처음엔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2주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반응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 민정아. 역시 너가 마음이 깊어. 지연이는 회사 일도 있고 바쁠 텐데. 어머니, 제가 앞으로는 매일 찾아뵐게요. 지연이 대신 제가 어머니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저를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간병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이구나 싶었거든요. 형님, 괜찮아요. 제가 계속. 지연아,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맡겨. 어머니도 편하시도록 내가 알아서 할게. 민정 형님 말투가 한 번에 못 알아듣겠다는 식으로 단호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연이네는 아파트가 좁잖아요. 우리 집은 방도 넓고 1층이라 어머니 다니시기도 편하고요. 어머니 눈이 반짝하셨어요. 정말, 민정아, 그런데 너희한테 폐가 되지 않겠니? 무슨 폐요?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죠. 영훈이도 어머니 빨리 오시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당황스러웠어요. 퇴원 후 거처는 당연히 저희 집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큰 집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집도 충분히. 지연아, 민정이 말이 맞아. 너희 집은 방이 하나뿐이라 내가 가면 너희가 불편할 거야. 큰 집이 넓으니까 거기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시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제가 2주 동안 간병한 건 잊어버리시고 갑자기 민정 형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 같은 병실 어르신이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큰며느리가 정말 효스럽네요. 비싼 선물도 갖다 드리고 집으로 모시겠다고도 하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민정이가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착했어. 시집 온 지 7년 됐는데 한 번도 말대꾸한 적이 없어. 다른 어르신이 물어보셨어요. 둘째 며느리는 어떤가요? 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연이도 나쁜 애는 아니야. 그런데 좀 딱딱한 면이 있어. 민정이처럼 따뜻하지가 못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2주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어머니 곁에서 모든 걸 챙겨드린 게 저인데 딱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다니. 저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어머니 약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알람 맞춰가면서 챙기고 식사도 맛있게 드시라고 매일 다른 반찬 준비해드리고 밤에 어머니가 잠 못 주무시면 같이 깨어있으면서 말상대가 되드렸는데 그런데 꽃다발 들고 와서 사진 몇 장 찍고 비싼 선물 사드린 게 더 큰 효도가 된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병실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가 어머니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정말 복 받으셨네. 큰며느리가 저렇게 잘해주고. 맞아. 요즘 며느리들이 다 차갑다는데 저 며느리는 정말 효부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준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여보,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내가 2주 동안 뭘 한 건지. 어머니가 큰 집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영준이는 한동안 생각하시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게 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형님 댁이 더 넓기도 하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영준이마저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2주 동안 어머니 모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연아,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난 그냥 둘째 며느리일 뿐이야.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민정 형님의 꽃다발 하나만 못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애초부터 판이 짜여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판에서 희생양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퇴원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병원에 가서 어머니 퇴원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마지막 진료받고 간호사분께 퇴원 교육도 듣고 처방전도 챙기고 2주 동안 해온 일들을 마무리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지연아, 휠체어 준비됐니? 네, 어머니. 1층까지는 휠체어로 모시고 내려가야 해요. 어머니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드리는 과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직 수술 후라 조심스럽게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제가 어머니 팔을 받쳐드리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도록 했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아이고 하시며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가슴이 좀 너무 급하게 일으켜 세우는 거 아니니?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도와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불편해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천천히.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사람이 아픈데 그렇게 거칠게 해? 어머니, 정말 조심스럽게. 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지.
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니까 같은 병실 어르신들이 모두 저희 쪽을 보셨어요. 민정 형님도 바로 옆에 서 계셨고요. 저는 얼른 사과드려야겠다 싶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손이 제 머리를 향해 날아온 거예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정수리가 아팠어요.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내가 죽겠어.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르신들도, 간병인 아주머니들도, 심지어 지나가던 간호사분까지. 민정 형님이 어머니 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괜찮으세요? 민정아, 내가 이런 식으로 다칠 뻔했어. 지연이가 너무 성급하게 하니까.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마치 진짜 잘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같은 병실 어르신 한 분이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참. 어르신을 함부로 대해서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주 동안 정성껏 모신 게 하루아침에 함부로 대한다는 평가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어머니는 계속 저를 나무라셨어요. 지연아, 내가 좀 더 세심하게 해야지. 민정이를 봐라.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를 모시는데. 민정 형님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직접 챙길게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2주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아니 실수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면서 영준이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퇴원 준비 다 되셨어요? 영준이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병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바로 눈치챘어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어머니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준아, 지연이가 나를 휠체어에 옮기다가 너무 거칠게 해서 가슴이 아팠어. 정말 조심성이 없어. 민정 형님도 거들었어요. 영준아, 지연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 영준이는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어머니를 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걸 확인한 순간 영준이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지연이 머리를 때리셨어요? 그야 지연이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니, 영준이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평소에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던 영준이가 그런 톤으로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지연이가 2주 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저는 다 봤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영준아, 그런데 지연이가 오늘. 어머니, 제가 봤어요. 지연이가 어머니를 때린다고 머리를 때리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영준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도, 민정 형님도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 말고 형님 댁으로 가서 사세요. 뭐라고? 저희 집에 있는 어머니 물건들은 제가 형님 댁에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준이를 봤어요. 영준아, 내가 지금 어미를 버린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형님 댁이 더 넓고 좋잖아요. 영준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집에 가자. 저는 그때까지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영준이가 저를 지켜줬다는 안도감과 2주 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영준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실수한 건 아니었는데. 지연아, 내가 뭘 잘못했어. 2주 동안 너만큼 정성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틀렸어. 그리고 나도 틀렸어. 그동안 내가 혼자 감당하게 둔 것도, 오늘 저런 일을 당하게 한 것도. 우리는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영준이가 처음으로 어머니보다 저를 선택해준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지연 씨가 2주 동안 정성껏 시어머니를 간병했는데
결국 퇴원 날에 억울한 모욕을 당하게 됐네요. 다행히 남편 영준 씨가 그 순간을 목격하고 아내를 지켜줬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큰집 식구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날 오후 영준이는 정말로 이사업체에 연락했어요. 저는 처음에 설마 진짜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영준이가 진심이었어요. 지연아, 어머니 물건들 정리하자. 형님 댁으로 다 가져다 드릴 거야. 집 안에 있던 시어머니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사용하시던 베개, 무릎 담요, 화장품들. 이런 걸 정리하면서 정말로 인연을 끊는구나 싶었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이러면 어머니가 더 화나실 텐데. 지연아, 오늘 일이 괜찮다고 생각해.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모셨는데 저런 식으로 대접받아야 해? 영준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하던 영준이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어머니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의류부터 시작해서 건강식품, 책, 액자까지.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쌓인 흔적들이었어요. 영준이가 직접 영훈 형님께 전화했어요. 형님, 어머니 물건들 형님 댁 앞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형님 댁에서 지내시겠다고 하셔서 전화 너머로 영훈 형님이 놀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영준아,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를 형님 댁으로 떠넘기겠다는 거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형님 댁이 더 넓고 좋다고 하셨으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아파서 퇴원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 영준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어머니께서 지연이 머리를 때리셨어요. 2주 동안 간병한 지연이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어머니와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에 영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친척들이 다 우리를 욕할 거고 내 친정에서도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을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어머니가 아프신데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그 순간 오늘 아침 어머니가 제 머리를 때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병실 사람들이 저를 보던 시선들도. 여보, 해보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오후 6시쯤 영훈 형님 아파트 앞에 어머니 짐들을 쌓아뒀어요. 문 앞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놓고 영훈 형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그 후 30분도 안 돼서 영훈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서영준. 너 정말 미쳤냐? 엄마 짐을 문 앞에 갖다 버리고 가. 형님,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내실 곳으로 가져다 드린 거예요. 너 지금 엄마를 버리는 거야. 불효자. 영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어요. 형님, 불효자는 따로 있어요. 어머니 건물 명의를 담보로 잡아서 돈 돌리고 계시는 형님이 진짜 불효자 아니에요? 뭐? 너 그걸 어떻게 해?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재산 얘기부터 꺼내시는 이유도 알고 있고요. 그날 밤부터 친척들 연락이 빗발쳤어요. 큰고모부터 시작해서 작은아버지, 사촌형들까지. 모두들 저희를 비난하는 전화였어요. 영준아, 내가 어떻게 어미를 버릴 수 있니? 지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엄마를 내쫓아? 요즘 며느리들이 참 너무 버릇없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친정엄마 전화였어요. 지연아, 내가 왜 그렇게 해?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참고 살아야지. 엄마, 저 2주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퇴원날 머리까지 맞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셨겠지. 어른들이 괜히 화내시겠어? 친정엄마조차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온 세상이 다 저를 나쁜 며느리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준이와 텅 빈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 다들 우리를 욕하는데. 영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맞는 집은 집이 아니야. 내가 2주 동안 어떻게 고생했는데. 그건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신데. 아프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야? 특히 너처럼 정성을 다한 사람을? 그때 영준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지연아, 나는 오늘 결정했어. 어머니의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이 되기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거야.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영준이가 처음으로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저를 선택해 준 거였거든요. 여보, 고마워. 나도 더 이상 맞고 살지는 않을게. 하지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었어요. 영훈 형님과 민정 형님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건물명이라는 더 큰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단절을 선언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조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영훈 형님이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희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셨습니다.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셨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링겔 맞고 계세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영준이와 지연 씨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매일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단톡방에 있는 친척들도 하나둘씩 저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요. 영준이가 너무했다. 지연이도 좀 참지, 시어머니인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참.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아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신가 봐.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영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아, 형님이 보내는 사진들 잘 봐.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시다면 사진 찍을 여유가 있을까? 실제로 영훈 형님이 보낸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신다고 했는데 민정 형님과 웃으면서 셀카를 찍은 사진도 있고 병원 음식이라며 보낸 사진은 명백히 집에서 만든 죽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민정 형님한테서 개별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우리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커피나 한잔하면서 말이야. 저는 혹시 화해의 신호일까 싶어서 나가봤어요. 카페에서 만난 민정 형님은 생각보다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지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머니 간병하느라. 형님,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말이야, 어머니가 정말 많이 상심하고 계셔. 영준이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대. 민정 형님은 어머니 안부를 전하면서 슬쩍 다른 얘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요즘 걱정이 많으셔. 건물 관리라든지 각종 서류 정리라든지. 나이 드시니까 복잡한 일들이 부담되시나 봐. 그러시군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건물 명의를 우리한테 넘기시면 마음 편히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어차피 나중에는 상속받을 거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형님, 그런 건 어머니께서 직접 결정하실 문제 아닌가요? 물론이지. 어머니도 동의하셨어. 다만 영준이가 반대할까봐 걱정이시더라고. 동생들이 억지 부리면 어쩌나 하고 말이야. 민정 형님 말투에서 협박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노린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 저희는 어머니 재산에 관심 없어요. 다만, 그런 명예 이전에 동의해 줄 수 있겠네. 어머니 마음도 편해지실 거고, 우리도 마음 놓고 모실 수 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일단 영준이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정 형님과의 대화를 영준이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여보, 진짜 목적이 이거였구나. 어머니를 이용해서 건물을 가져가려는 거였어. 영준이도 놀라워했어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런데 지연아, 혹시 어머니가 정말 동의하신 걸까? 아니면 형님이 어머니를 설득하신 것 같아. 우리가 불효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냥 넘어가자니 억울하고 맞서자니 이길 확신도 없었거든요. 그때 영준이가 제안했어요. 지연아, 법무 상담을 받아보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는 거야. 다음날 법무법인에 갔어요. 변호사님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이고 재산 강탈 시도예요. 특히 환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이용해서 명예 이전을 유도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신 내용이 도움이 됐어요. 우선 모든 대화를 녹취하세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의료 기록도 챙겨두시고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명예 이전을 원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면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무 상담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우리가 무조건 당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영준이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자. 나는 어머니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무슨 진실? 어머니가 나를 때린 게 병원에서만이 아니었다는 것. 그동안 남편 입장 때문에 참았던 것들을 다 얘기할 거야. 영준이가 놀라워했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영준이에게 털어놨어요. 어머니의 손찌검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제가 실수할 때마다 머리를 때리시곤 했다는 것. 그런데 영준이가 곤란해질까 봐 말하지 않았다는 것. 영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연아, 내가 몰랐어. 왜 말하지 않았어? 여보가 힘들어할까 봐. 그리고 시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당하게 맞서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영훈 형님과 민정 형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큰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영훈 형님이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등 돌리고 살 수는 없다 하며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뻔히 저희를 몰아세우려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준이가 말했어요. 지연아, 이번이 기회야. 우리도 할 말이 있잖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보자. 모임 장소는 큰 식당 룸이었어요. 영훈 형님, 민정 형님은 물론이고 큰 고모, 작은 아버지, 사촌 형들까지 총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어머니도 오셨는데 많이 야위셔 보였어요. 영훈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가족이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영준이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대했다니요? 영준이가 반박했지만 영훈 형님은 계속했어요. 지연 씨가 퇴원 날 어머니를 밀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제가 어머니를 밀쳤다는 거죠? 형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지연 씨,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해요. 병실 어르신들도 다 목격하셨고 민정 형님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연이가 어머니를 너무 거칠게. 그 순간 영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형님, 그럼 이것부터 보시죠. 영준이가 내놓은 건 병원 기록지였어요. 이건 어머니가 퇴원 당일 간호사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신 시각이 정확히 오전 9시 23분이에요. 그런데 지연이가 어머니를 도운 시각은 9시 40분이었어요. 영훈 형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병원 복도 CCTV 영상을 받은 거예요. 지연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도왔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영준이는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에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해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밀치거나 거칠게 한 장면은 전혀 없었죠. 그럼 어머니가 왜 아프다고 하셨을까요? 이건 수술 후 자연스러운 통증이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때문이라고 누명을 씌우셨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영준이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 2주 동안 형님이 단톡방에 보내신 메시지들이에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영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다. 응급실에서 링겔 맞고 계신다. 그런데 형님이 같은 날 민정 형님과 찍은 사진을 보세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집에서 식사하고 계세요. 민정 형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영준아, 그건 어머니가 잠시 나아지셔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영준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서류 봉투를 열면서 말했어요. 이건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한 담보 설정 서류예요. 영훈 형님이 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3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하신 기록이에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영훈 형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 서류에 따르면 형님이 주식에서 손실을 보셔서 담보를 현금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를 아예 형님께 넘기려고 하신 거죠? 어머니가 충격받으신 표정으로 영훈 형님을 보셨어요. 영훈아, 이게 뭐니? 엄마,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잠깐이 3년이에요, 형님. 그리고 이자만 매월 15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어머니 임대료로는 감당 안 되는 금액이에요. 큰 고모가 영훈을 다그쳤어요. 영훈아, 내가 어떻게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써? 영훈 형님이 변명했어요. 고모, 이건 오해예요.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손찌검을 합리화하셨나요?
영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를 때리신 게 퇴원 날이 처음이 아니죠?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뭐라고? 지연이가 결혼 후 3년 동안 어머니께 몇 번 맞았는지 아세요? 제가 집에 없을 때마다. 저는 영준이를 말렸어요. 여보, 됐어. 안 돼. 지연아, 이제 다 말해야 해. 영준이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시면 지연이 머리를 때리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어머니 체면 때문에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그건 내가. 어머니, 지연이가 2주 동안 어떻게 모셨는지 잊으셨어요? 자기 휴가 다 써가면서 밤낮으로 간병하면서. 그런 지연이를 효부라고 불러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식당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모두 어머니와 영훈 형님을 보고 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영훈아, 내가 너무했다. 어머니 아픈 걸 이용해서 재산까지 탐내고, 지연이도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우리가 오해했네. 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가 잘못했나.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갈등이 끝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영훈 형님은 담보 정리 문제 때문에 바쁘셨고,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영준이와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는 많이 초췌해 보이셨어요. 지연아, 앉아라.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몸은 괜찮아.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어머니가 한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지연아, 내가 내게 손을 올린 거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사과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병원에서 아프고 불안해서 그랬나 봐. 그래도 그건 핑계가 안 되지.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너는 2주 동안 나를 그렇게 정성껏 모셨는데 내가 어떻게 대했니?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정이가 꽃 한 번 가져온 걸로 효부라고 하면서 정작 밤낮으로 날 돌본 너는 못 본 척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영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알아. 내가 늙어서 고집만 세졌나 봐. 영훈이 말만 듣고 판단했어. 어머니가 영훈 형님 얘기를 꺼내셨어요. 영훈이가 건물 담보로 잡은 거. 나는 몰랐어.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그게 그런 거였는지. 어머니도 속으신 거예요. 근데 지연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앞으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간병은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저를 때리시거나 모욕하시면 그 순간 저는 떠날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영준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시험하거나 길들이려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한동안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구나. 어머니, 근데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내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저는 영준이를 보고 영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시간을 두고 지켜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영훈 형님과 민정 형님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져가려는 일은 법적으로 막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건강하실 때만 저희가 찾아뵐게요. 어머니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세요. 어머니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영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고향에 있는 집은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회복하기에 좋을 거예요. 어머니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럴까? 서울에서는 영훈이 생각만 나고 마음이 복잡해.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도 좋겠네. 그렇게 어머니는 고향집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영훈 형님은 담보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없으셨고, 민정 형님도 더 이상 어머니께 접근하지 못하게 됐어요. 한 달 후, 어머니께서 고향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지연아, 고향에서 지내니까 마음이 참 편해. 그동안 서울에서 너무 바쁘게 살았나 봐. 어머니, 건강하시면 된 거예요. 그리고 지연아, 고맙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어머니와 정말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봬요. 서로 부담 없이 존중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어머니도 예전처럼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저도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아요. 영준이와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영준이가 어머니, 이제 형님 댁으로 가세요라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희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멈추고 각자의 인격과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안식처를 만드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처음엔 정말 마음이 아팠죠. 2주 동안 정성껏 시어머니를 간병했는데 퇴원 날 억울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연 씨와 영준 씨가 선택한 용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한 거죠. 특히 남편 영준 씨가 아내 편에 서서 어머니, 이제 형님 댁으로 가세요 라고 했던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꾸었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한마디가 잘못된 관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영훈 형님과 민정 형님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을 때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하셨을 거예요. 결국 진실은 밝혀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고향집으로 가시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신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선택하신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이에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죠. 그때 중요한 건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지연 씨처럼 용기를 내어보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 그것이 모두에게 더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